100만원씩 금리 3% 하는 적금을 들어도 1년에 고작 세후 16만원 벌어요. 연말정산만 잘해도 진짜 100에서 200만원은 법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작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447분의 고마운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죠. 벌써 이제 올해도 다가고 벌써 12월인데 연말이라서 들뜨기 전에 저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연말정산이 있죠. 연말정산. 아, 진짜 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이제 좀 어지럽고 귀찮고 복잡하고 졸라 하기 싫고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제가 이제 한 해 동안 쓴 금전적인 모든 부분을 이제 다 까발려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이제 부탁을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이게 친구가 너 연말정산 되게 잘하지? 내 것도 좀 부탁해줘. 형제들한테 부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한테 이제 부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안 하고 넘어가면 나라한테 그대로 이제 내가 낸 세금을 다 삥 뜯기게 될 텐데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우리들한테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요건 해야 되는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 매번 하는데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은 항상 드는 것 같은데 매년 같은 기간에 따박따박 하는데도 매년 처음 하는 것 같이 어렵고 헷갈리고 그런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안 하고 넘어가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해서 내자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바로 뒤돌아서면 까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해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년 1월달에 연말정산 하는 거를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연말정산 완전 정복이라는 책까지 가지고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2015년에 제가 진짜 마이너스 300만 원을 뱉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준비도 없고 그냥 막 했는데 이렇게 너무 큰 돈을 마이너스 300만 원이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의 월급인데 너무 빡친 거야. 12월에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빵원이 된 거죠 거의.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공부 좀 해야겠다. 책도 보고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뱉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해도 기억을 못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저는 이제 이참에 저는 매번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참에 이제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에 제가 했던 것들을 그냥 글과 영상으로 박제를 해놓으면 내년에는 나만의 튜토리얼처럼 뭔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연말정산이란 저도 20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말에 뭐 하는 거 연말에 그냥 뭐 세금 뭐 하는 거 그냥 대충 그렇게만 알았지 진짜 연말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잘 몰랐어요. 사실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번 급여 소득에서 나라가 일단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이 원천징수를 해간 뒤에 연말돼서 나라에서 이제 먼저 원천징수해서 삥 뜯어간 내 세금이 과연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한번 정산을 해보자.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한다 해서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천징수는 뭐냐면 원천징수는 이제 국가가 개개인이 일일이 5천만 국민을 다 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일정한 이제 소득 비율로 나눠서 이 비율대로 세금을 일단 먼저 뜯어가는 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제 이놈의 원천징수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떼어가긴 떼어갔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 개고생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10월 명세표. 네, 이건 뭐 제 명세표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명세표가 있다고 쳐봐요. 네. 보시면 이게 기본급, 식대, 자녀 수당, 지급 총액에서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액을 대충 후려치면 제 월급에 보시면 이제 지급 내역 있죠. 지급 내역에 뭐 기본급도 있고 식대도 있고 뭐 육아수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지급 총 내역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보험료 이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뺀 여기서 얘를 빼면 차감 지급에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 꽂히는 돈이죠. 이 실수령 급여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후려친 공제 총액이 원천징수를 해간 거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밖에 이 공제 내역 말고 학원비, 월세, 각종 이제 금융상품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했던 것들 있잖아요. 회사가 뜯어가는 거 말고 그런 이제 대부분의 모든 것들도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가요. 영수증 같은 거 보시면 다 세금을 먼저 떼어가잖아요. 그런 거 이제 나라에서 다 먼저 이제 삥 뜯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먼저 1년 동안 나라에서 삥 뜯어간 세금 총액이 연말에 정확히 계산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크다 그러면은 차액을 더 납부해 해야 되는 거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작다, 우리가 낸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결정세액보다. 그러면 차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귀찮다고 해서 환급은커녕 더 뜯길까봐 뭔가 쫄아가지고 연말정산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쇠고랑을 찰까요? 네. 쇠고랑은 안 차고 사실 법적으로 큰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뭐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겠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할 텐데,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개별적으로 이제 기본 서류라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미제출 시 받는 이제 불이익, 추가 납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이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하고 싶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 떠나서 재테크의 이제 기본 중인 기본인 이 절세, 그 절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는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미리보기 서비스로 나중에 이제 정말 호구되기 전에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정산은 연말이 지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홈택스에서 11월에서 12월 두 달간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탭이 생겨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모의 계산.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보고 안 해보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게 연말까지 남은 두 달간 여러분들이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미리미리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홈택스, 네이버에 홈택스 쳐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페이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게 11월 달부터 떠 있습니다. 여 위에 조회 발급 이걸 누르시면 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먼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번째 스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이런 화면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순번 나눠져 있는 대로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작년 거 그대로 데이터를 뿌려와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연봉이 대폭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연봉 등의 변동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라 2019년 지급 명세서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이 총 급여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고 이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총 급여액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총 급여액이란 총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 급여액인데 총 급여는 급여, 상여, 과세 소득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부분이고 비과세 소득은 월급 명세표에서 식대, 육아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합한 게 비과세 소득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로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총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2달을 계산해서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동안 이제 비과세를 안 받고 있었는데 올해 자가용을 처음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회사에 문의해 보니까 바로 적용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이제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해주는데 굉장히 개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 한 해 동안 쓴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온다. 여기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알아서 불러와 주니까. 부양가족도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하거나 수정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늘었다 아니면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써주시면 그 사람들 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자료들이 다 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은 이 3월 그리고 4월부터 7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달이 이렇게 3개의 구분지어서 각각 공제율이 달라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3월부터 7월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라고 일부러 나라에서 공제율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때 많이 카드를 썼다면은 공제율이 높았으니까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편데 1월이나 2월이랑 8월, 12월 이 나머지는 기존 작년과 동일해요. 작년과 동일한데 올해만 특별히 3월과 4월부터 7월까지 이 총 5달 기간은 3월에는 신용카드 30%, 뭐 직불카드 60% 이런 식으로 됐고 4월부터 7월이 대박입니다. 모든 걸 다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7월달까지가 정말 이때 올 한 해 미리 살려고 했던 거를 많이 샀었으면은 공제가 굉장히 많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12월이니까 이미 지난달이라서 지금에 가서야 뭐 놓쳐서 이제 어쩔 수는 없지만 남은 12월 한 달분이라도 공제 한도를 아직 공제 한도가 채우지 못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납이 아니라 환급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한 달 동안 무조건 집중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시면은 3월부터 7월까지 이 부분이랑 그 나머지 사용액이 보시면 이때 많이 집중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아셨던 분들은 많이 이때 사용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직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해서 직불카드를 저는 더 많이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신용카드 불러오기로 데이터가 다 불러와졌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불러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자기가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쓸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 앞에 달을 보고서는 대략적으로 자기 소비 패턴을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신용카드 100만원, 뭐 직불카드 300, 현금수수 100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도 내가 3달 동안 얼마 정도 쓰겠다.
대략적으로 생각한 걸 적어줬고, 이걸 적어준 상태에서 밑에 내려가서 계산하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 계산한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 공제 한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도 미달액이 0이죠. 0. 공제 한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급여별로 다 달라요. 근데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300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7천만 원에서 1.2억 2억 원이면은 19년 11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은 250만 원, 1.2억 원 초과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 한도가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웬만한 일반인들은 그냥 대부분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또 연봉 좀 된다, 억대 연봉이다 하면은 2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시 보면은 신용카드는 일단 저는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추가 공제가 뭐냐면은 도서공연,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 300만 원 한도를 넘겨야만, 저처럼 꽉 채워서 넘겨야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도 미달액이 이렇게 도서공연 같은 경우는 뭐 18,000원밖에 안 써가지고 얼마 안 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75,000원 남았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거의 40만 원 정도 남았고,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 소득공제의 한도를 이미 초과한 거는 아무리 써도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저처럼 전통시장, 시장이 가까우신 분들은 한도 미달액이 남았으면 이쪽에 많이 써주시면 되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이쪽도 어느 정도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카드 공제 한도액은 자기 연봉의 25%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에 25% 그러면은 1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50만 원을 긁은 그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25%를 쓰지 않으면은 소득공제가 단 1원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카드 공제 한도액을 채운 후에 그 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뭐 예상액을 대충 채우니까 신용카드는 한도는 다 찾고, 추가 공제에서 이제 더 뽑아 먹어야 하니까 대형마트 안 가고 이제 전통시장을, 남은 한 달 동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생각입니다. 근처에 면목시장도 있고 사가정시장 이렇게 큰 시장들이 두 개나 있거든요. 와이프도 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면은 한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후부터는, 초과했잖아요. 아까 5천만 원에 25%, 1250만 원을 뭐 썼단 말이에요, 1년에. 근데 이제 그 초과한 후부터는 현금 영수증이랑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더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를 채운 이후부터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 아니면은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훨씬 2배의 공제율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보기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초과했다, 어느 정도 썼다를 파악하고, 그때부터는 전략적으로 직불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이 끝나면 이렇게 예상 절감 세액이 나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스텝 2 가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스텝 2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앞에는 이제 소득공제, 스텝 2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텝 2에서는 요 세액공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2에 들어가시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총급여랑 기납부세액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과 거의 똑같다. 작년과 연봉도 똑같고 상여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은 사실 그대로 불러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올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총급여랑 기납부세액을 약간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할 때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은, 이 기납부 소득세액이라는 거는 월급 명세표에 보시면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이 소득세를 12번 곱해주면 이 기납부 소득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대신 그 옆에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따로 있거든요. 이 지방소득세는 제외를 시키면 돼요. 그냥 소득세만 12번 곱해서 하면은 그게 기납부 소득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급여랑 기납부세액을 적었다 그러면은 차감 징수 납부 예상 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 납부해야 할 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금액이죠. 그래서 환급 세액이 플러스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는 추가 납부, 토해낸다고 하죠. 추가 납부해야 하는 돈이고, 여기에 저처럼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결정 세액보다 내가 낸 세액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밑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디테일하게 수동으로 적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소득공제 계산하기 부분이 있고, 세액 가면 세액공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수정 이런 게 되게 많죠.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서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해줘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나 교육비,
기타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게 자기가 월세를 낸다 아니면 뭐 교육비를 많이 썼다 아니면 의료비 기부금을 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기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려가서 보시면은 소득공제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인적공제는 대부분이 무조건 해당하니까 이거는 수정을 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작년 거 불러와기를 하셨으면은 그대로 불러와질 텐데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식구니까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인데 보시면 월급 명세서에 국민연금란이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12 곱해서 계산을 한 거 가지고 여기다가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특별소득공제에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되냐면은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를 합한 다음에 그거를 또 아까처럼 12달로 곱해주셔서 계산을 한 값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쭉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주택자금, 뭐 기부금 이런 것도 기부금을 내가 얼마 냈으면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 개인연금저축이 있다. 내가 한 해 동안 개인연금저축을 얼마 냈다. 그럼 여기 추정 눌러서 써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요거는 아까 전에 신용카드 앞서서 스텝 1에서 계산을 했었죠. 요거는 자동으로 불러와 주니까 스텝 1에서 잘 적으신 분들은 굳이 여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공제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밑으로 또 보시면은 소득공제란이 다 적으셨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란을 적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근로소득과 특별세액공제 이 두 가지만 적으면 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 세액감면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중소기업에서 다니고 있는 청년들, 34세 미만의 청년들은 뭐 중소기업 감면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계좌, 월세,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전세를 살아가지고 월세액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세액공제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빠지지 말고, 월세 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반전세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꼭 이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소득은 수정란이 없습니다. 이게 알아서 기입이 되거든요. 알아서 자기 연봉이나 급여에 맞게 알아서 적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할 그게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료, 이 보장성 보험료는 적었는데 이거는 수정을 눌러서 작년 2019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가셔서 보험료란에 액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정확하게 다시 적으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미리 보기 때문에 작년 거를 땡겨서 거의 이 정도 썼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기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가장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서 계산을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로 쭉 올라가시면은 처음에 스텝 2에 처음에 보셨던 이 차감 징수 납부 예상 세액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뭐 아까랑 똑같지만 이 부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최대한 자기가 해당하는 항목을 많이 기입을 하면 할수록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목들은 그냥 귀찮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무조건 자기가 찾아보고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 마치셨으면은 이제 스텝 3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았나 이런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항목별 절세 팁, 이거는 미리 보기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한두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거나 이런 팁을 알려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총 급여가 얼마였고 결정 세액이 얼마였고 기납부액은 이렇게 나왔다, 차감 징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환급을 받았네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300만 원 넘게 환급을 받았고 2017년에는 토해냈네 45만 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러프하게 대충 적어놓긴 했지만 마이너스 15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토해내진 않겠구나 라는 뭐 대략적인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보려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각 이제 탭이 있어요. 연말정산 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이런 거 다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그래프랑 함께 이제 굉장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가 모자르고 어느 부분을 더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하나씩 눌러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정말 러프한 대충 그냥 볼 수 있는 결과일 뿐이고, 자세한 거는 내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그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마이너스 150만 원은 받을 것 같네요. 대략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해보시고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토해내지 않게끔 한 달 동안 열심히 그걸 좀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셔야겠죠.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남은 11월, 12월 달 동안 과연 얼마나 공제 한도까지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을 보고 아직 못 채웠던 부분, 그 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요즘 같은 이제 저금리 세상에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금리 3% 하는 적금을 들어도 1년에 고작 세후 16만 원 벌어요.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도. 게다가 이제 요새 3%면 엄청 고금리에 속하는 편이라서 3% 이상 찾기가 겁나게 힘들어요, 솔직히. 대부분은 1금융 같은 경우는 막 1에서 2%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넣어도 고작 1년에 16만 원 버는데 이 연말정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연말정산만 잘해도 진짜 100에서 200만 원은 법니다. 근데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100에서 2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00에서 200만 원을 토해낼 수가 있어요. 작은 돈에는 아까워서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수십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연말정산 같은 절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를 하시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끝으로 뭐 과연 내년 초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지 이거는 남은 2달에 달려있다. 받을 게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토해내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억울하게 더 내야 된다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지나치지 마시고 연말정산 절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남은 한 달 동안 전략적으로 해서 내년 2월에는 모두들 13월에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많이 길고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